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주말 사이에도 있었는데요. 예, 혼조를 보였던 뉴욕 증시 분위기 먼저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그렇게만 입고 오셨어요? 제가 사실 열이 많아요? 요 니트 재질로 되어 있는 반팔 티셔츠를 색깔별로 샀었어요. 유럽에서 혹시 사오셨어요? 아니요. 그 전에 한국에 있을 때. 근데 너무 더워서 못 입었어요? 이 니트 재질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반팔이든 뭐든. 와, 그래서 제가 못 입다가 이거 진짜 끝나기 전에 한 번은 입자. 추울 것 같은데? 요것도 예전에 많이 입었는데 그 하여튼 니트 재질에 대한 아예 건들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아니 그래서 지금 이 추운 날씨에 팔을 드러내고 한 번은 입어야 된다. 이거 장롱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한 번은 입자. 감기 걸리실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지금 어떤 구독자분들께서 야 이거 중간이 없는 날씨다. 맞아요. 갑자기 하루 만에 한 10도가 넘게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비 오고 나서. 와. 근데 이제 가을비 내리니까 추워지겠구나 싶었는데 우리가 추석 연휴 때 너무 더웠었잖아요. 맞아요. 말도 안 됐어요. 33도, 34도 이렇게 올라서 지구가 많이 아프네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뚝 떨어지면은 저희 외할머니께서 아직 살아계신데 이제 80이 넘으시고 나는 살다가 이런 추석 때 이 날씨 처음 봤다. 그러니까 진짜 더운 날씨 또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이제 추워지고 이러다 보면은 우물쭈물하다가 겨울 바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을 하면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분위기 있고 또 단풍 착 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또 싱숭생숭하고 올해가 이렇게 가는 건가? 요즘에 근데 제가 가을 가서 좀 말씀드리면 방송을 해야 되는데 혹시 넷플릭스 보세요? 넷플릭스 뭐 어떤 거예요? 흑백 요리사. 그거 되게 이슈라면서요? 요즘에 뭐 엄청난 이슈라서 저도 한 어젠가 주말에 한번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얘기 나온 게 주변에서 이 가을 되니까 그 나오시는 분들의 그 식당을 한 번씩 다 가보자. 라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가을에서 이제 또 뭔가 이제 조금 청고마비 그렇죠. 말만 살찌는 게 아니라 나도 살찌우자. 그래서 뭐 흑백 요리사가 뭐 지금 장안에 또 화제다. 가을에 또 먹을 거 많죠. 저는 자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 먼저 월가의 뉴스레터 우리 또 박종훈 팀장님의 주제 먼저 열어보면서 주말 사이에 무슨 일 있었는지 들어볼게요. 자, 오늘은 사실 이제 주말이 좀 지나가고 나서요. 기업 뉴스보다도 월요일이 되면은 많은 데이터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데이터에 대해서 좀 볼 텐데 사실 지난 뭐 금요일 날 제가 뭐 그 전에 이제 목요일 시장이 정말 괜찮았고요. 금리 인하 50bp 당일 날은 약간 주춤했는데 다음 날 정말 괜찮다 보니까 우리 금요일 방송 때는 이제 금리 인하 50bp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가 초치는 방송을 잠깐 했잖아요. 뒤에서 이제 여러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또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 50bp다 보니까 과거에 50bp 했을 경우에 시장이 어떠했는가. 물론 그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여전히 좀 다른 그런 상황이긴 한데 자, 오늘은 그래도 미국 주식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설명을 데이터로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이랬다 저랬다 하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미국 시장에 대한 해석이 정말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뭐 방송 보시는 분들 많은 분들께서도 경기 침체를 보는 사람들 아니다 무슨 소리냐 경기 침체가 아니라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자, 이렇게 양쪽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 내에서도 많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9월 23일 월요일이고요. 첫 사진은 이겁니다. 사실 과거에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이제 점점 다가올수록 이제 25bp냐 50bp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쯤부터 해서 이제 소프트 랜딩에 대한 이 뭐랄까요 확률, 뭐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확률, 그리고 하드 랜딩에 대한 시장에서 바라보는 확률이 점점 하나의 기준점으로, 그러니까 한 50대 50의 그 위치로 서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면서 지금 소프트 랜딩에 대한 확률을 시장 참여자들이 약 한 50% 보고 있고 또 하드 랜딩, 그러니까 이제 경착륙이죠. 경착륙에 대한 이제 가능성을 약 50%. 그러니까 이제 많은 참여자분들이 지금 이 사이에서 많은 이제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반이란 얘기죠. 반반이란 얘기인데 자, 그만큼 지금 50bp가 진행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조금은 있는 상황이고 많은 우려,
또는 그럴 필요 없어. 자, 이러한 여러 이제 뭐 많은 긍정론자들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앞으로 향후 시장에서 어떻게 풀어 나갈지가 또 관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하루는 주춤했고 또 하루는 좋았는데 이번 주가 또 어떻게 될지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미국 주식인 이유 5가지 데이터로 해서 오늘 좀 안심을 하셔도 좋다. 지난주와는 조금 다르네요. 네, 이렇게 약간의 네. 극단적인 반전을 좀 줘야 됩니다. 네, 줬다 뺐다, 네. 줬다 뺐다. 자, 그리고 이제 2025년, 요게 이제 이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2025년 좀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S&P 500의 EPS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전망치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미국은 여전히 중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때리기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차세대 자동차, 뭐 커넥티드나 아니면 자율주행차의 모든 중국 부품을 금지하는 그러한 발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상무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뉴스를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고요. 자, 퀄컴이 인텔을 인수한다고 아마 지난 주말에 많은 분들께서 이 뉴스를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이것도 막 간단하게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부터 S&P 500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팔란티어, 그리고 델, 그리고 또 하나의 기업이 더 있는데, 자, 그 기업은 저도 이제 처음 봤어요, 사실. 근데 이 기업이 이제 S&P 500에 또 편입이 된다라는 소식까지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지 지수도 약간 혼조세를 보였어요. 오를까? 아니야, 내리자. 네. 다시 한번 오를까? 약간 이런 모습이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중에 또 장중에 또 찍었어요. 한번 싹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는 부분이 그렇죠. 내려오긴 했는데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09%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0.36% 하락을 했고요. 장중에는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0.19% 하락을 했지만 장중에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러셀 2000 지수는 1.07% 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뭐 일부 약간의 조정을 주었다. 그래서 지금 맵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엔비디아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이 상대적으로 좀 크게 나오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섹터에 관련돼서 뭐 약간의 또 투자액 하향 조정을 하다보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도체 섹터에 약간의 좀 변동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2.2% 상승했고요. 자, 인텔은 뭐 최근에 퀄컴하고 여러 이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인텔은 좀 상승하고 퀄컴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는 뭐 그렇게 큰 또 어떤 큰 변동성을 준 기업들은 많이 없었는데, 뭐 뒤에 가서 제가 기업별 소식으로 몇 가지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전합니다. 뭐 투자자들 뭐 경기 침체가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사실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일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고 나서 일부 지금 조금씩 또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정말 소폭씩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 긴장감은 뭐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WTI 기준으로 71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기업별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덱스가 지난 금요일에 장이 이제 끝나고 나서 뭐 큰 조정을 좀 줬는데, 사실 지난 분기 예상치 하이한 실적 발표 그리고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로 주가가 15%대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CEO가 나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좀 약한 산업 수요가 있고 고객들이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이 있잖아요. 배달에도 좀 급하게 하는 옵션은 좀 비싸고, 야, 나는 뭐 한 일주일, 2주일 걸려도 되니까 싼 옵션으로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많은 고객들이 저렴한 배달 옵션을 선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좀 수익이 좀 줄었다. 자, 그러한 멘트를 좀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산업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나, 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페덱스가 유통의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라서 그렇죠. 저 기업이 좀 이렇게 안 좋게 발표를 하면 전체적인 뭔가 산업에 조금 침체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페덱스 실적 발표가 좀 약간 찝찝하긴 했어요. 찝찝하죠.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은 약간의 좀 후행적인 지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페덱스의 이러한 어느 전망치는 향후 지금 어찌 보면 소매 판매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런 소매 판매나 이런 것들이 향후 조금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저번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에 관련돼서 제가 앞으로 향후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겠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하반기가 되면은 아마 소비에 관련해서 과거에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온라인 쇼핑이나 온라인 매출 이런 부분이 뭐 아마존 매번 실적 발표할 때 나왔었는데 이번 하반기는 도대체 과거,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어떤 흐름을 보일까가 또 이번 하반기에 어떤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체크를 좀 해주시면서 네. 미국 시장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이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키 실적 부진에 CEO가 교체가 된다라는 그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7%대 가까이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 장 막판에 조금 소폭 또 되돌리는 현상이지만 하지만 7%대에서 6%대 그런 상승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존 도나우 지금 이제 CEO죠. 이 부분을 이제 해임을 하고 엘리엇 힐이라는 분으로 교체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엘리엇 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인턴부터 시작했대요. 나이키에서 32년간 나이키 그리고 조던 이제 브랜드를 또 이제 키워냈던 네. 그런 분이시고 광고 또 나이키 하면 광고가 또 어마어마했었잖아요, 사실. 자, 광고 그리고 마케팅 총괄까지 역임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과거에 그 나이키의 어떤 DNA 그 DNA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 아니겠느냐. 사실 나이키가 이번에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되면서 이 나이키나 여러 가지 스포츠웨어에 대한 전문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실 지금까지 나이키를 끌어왔던 모든 임원진들하고 과거에 정말 나이키 그 자체였던 사람들이 전부 다 나갔었다. 자, 그래서 지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나이키에 대한 그 어떠한 흥망성쇠를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엘리엇 힐이라는 분이 들어가게 되면서 다시 예전의 그 나이키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일단 큰 폭 상승을 좀 보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향후 나이키가 또 어떻게 될지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입니다. 자, 3마일 아일랜드 핵발전소를 재가동한다. 그리고 이 재가동을 하게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에 판매를 하겠다. 그래서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겠다. 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22% 급등했는데 사실 그전에도 사상 최고가였거든요. 근데 사상 최고가를 엄청나게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모멘텀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의 이 뉴스 때문에 다른 또 데이터 센터발 특히나 유틸리티 기업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이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노보노디스크입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실험적 비만 치료제 몬루나반트라는 이 치료제가 있나 봐요. 근데 이 치료제의 실망스러운 시험 결과에 주가가 마이너스 5.5% 하락을 했고요. 경쟁사 일라이릴리 그리고 바이킹 테라피틱스가 각각 또 반대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1%, 3% 이렇게 각각 상승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스트라 자회사 이제 비스트라 비전이라는 그러한 기업이 있는데 지분을 15% 인수한다는 발표 후에 주가 16%대 급등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또 모건 스탠리의 여러 이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에 동반 하락을 일부 하락을 주었던 기업들도 있고 일부 뭐 상승한 기업들도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좀 변동성을 줬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제 오늘 데이터 하나씩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준이 바라보는 금리와 인플레이션의 방향성. 네. 금리도 좀 떨어뜨리고 인플레이션도 떨어뜨리는 건데. 네. 예, 어떤 다른 시그널들이 있어요? 네, 사실 뭐 지금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그래도 이제 우리 미국 주식이 전반적으로 괜찮은 5가지 이유에 대해서 그중에 이제 첫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인데 일단 연준이 보는 금리 어떤 방향성 그리고 인플레이션 방향성을 보게 되면 자, 금리가 이제 2025년 넘어가고 2026년 넘어가면서 이제 금리를 이렇게 좀 어찌 보면 과거의 그 기울기보다는 조금은 완만한 그러한 어떤 전망치를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번에 점도표에서 나오는 그 전망치가 그대로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약간의 완만한 금리 인하를 통해서 뭐 소프트 랜딩을 꾀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로 아주 확신에 차 있는 예, 그러한 멘트들이 많이 나왔죠, 이번에.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다시 이렇게 완만하게 잡힐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전망치로 가게 된다면 정말 뭐 더할 나위 없는 예, 그러한 금리 인하와 인플레이션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하지만 물론 일부에서는 이번 금리 인하 때문에 인플레이션 튀어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 랜딩이 50이고 하드 랜딩이 50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참여자들이 보고 있는 전망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쉽게 얘기하자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도 지금 시장 참여자분들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조금은 힘들다라는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시면서 이런 방향성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번에 연준의 금리 인하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고 과거 2008년대 금융위기가 있다 보니까 몰기지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 50bp를 선택했다라는 그때는 의무로서 그런 부분을 이제 금리 인하를 진행해왔죠. 하지만 이번에는 지금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50bp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긴축을 좀 완화하면서 양적 완화를 조금은 좀 이제 경기를 좀 붙돋아주는 그러한 어떤 선택적인 금리 인하였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안도하는 그런 모습이고 소프트 랜딩을 위한 선제적 움직임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시장의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프트 랜딩을 전망하는 현재 미국 경제 상황 5가지를 제가 조금 정리를 했는데 네. 뭐 하나씩 뭐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지난주 보게 되면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치를 훨씬 상회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전히 강한 소비력이구나.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노동시장이 악화보다는 좀 냉각이 된 거다. 그리고 실업률 증가가 지금 해고 자체가 그러니까 실업률 이제 일자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해고가 증가가 되는 게 아니라 노동 공급이 증가로 인해 가지고 약간의 우리가 왜곡되는 현상을 우리가 보는 것이다. 네. 자, 그러한 시장의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계 순자산이 주택과 주식 상승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결국엔 다시 또 강한 소비력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 경기가 강하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물론 이제 버블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겠죠. 밸류에이션 특히나 주식 같은 경우에도 큰 밸류에이션은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도 여전히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계 순자산이 좀 늘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임금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5월 이후로 인플레이션 속도보다는 증가했다. 부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한국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쵸. 자 일단 그래서 인플레이션 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여전히 소비자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2022년과 2023년과는 달리 대출 기준이 조금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데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지금 미국 경제 상황 5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이 5가지에 그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야 주택 가격이 버블이고 주식 가격이 버블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그쵸. 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여전히 뭐 이러한 부분이 좀 모멘텀이 이어진다면 좀 긍정적으로 보는 또 해석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과거의 성격이 다른 2가지 금리 인하 결과입니다. 지금 위에 보게 되면 어찌 보면은 좀 정책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긴축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금리 인하는 시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주다 보니까 그때의 그 금리 인하를 보게 되면 30%가 넘는 그러한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약 한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리세션 기간, 이 빨간색은 리세션 기간 때 금리 인하예요. 물론 리세션 기간 때는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균치는 마이너스 14%다. 하지만 지금의 금리 인하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요 위에 있는 금리 인하를 많이 보고 있고 금리 인하 과정 속에서 혹시나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도망가야죠. 그때는 도망가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요 위에 있는 그러한 금리 인하의 방향성을 좀 보고 있다. 자, 이 양쪽을 다 우리가 평균치로 보게 되면 약 8.5%의 시장, 뭐 평균 상승률이죠. 보통 S&P 500의 평균 상승률, 수익률 자체가 뭐 8%, 뭐 9%, 10%. 장기간 시계열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고 또 배당까지 하게 되면 뭐 11%, 12%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번은 뭐냐면 밸류에이션은 양적 완화 시장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좀 있었다. 그러니까 주가에 큰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 긴축이 끝난 이 음영의 긴축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선이 이제 금리 인하를 했던 시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과거에 긴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에 밸류에이션이 조금씩 올라가는 빨간색 화살표 보시면 되는데 물론 떨어졌던 구간 2008년도, 2007년도에는 떨어지는 구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다 보니까. 자,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금의 다소 높은 밸류에이션은 상승폭이 조금은 완만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보고 있는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은 금리 인하죠. 하락이 아니라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죠. 보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시장의 주인공이 바뀔 것이다는 또 암시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인공. 그렇죠. 상대적으로 저평가 종목들의 관심이 많이 쏠릴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 금리 인상 시기 때 정말 많이 깨졌었던 그러한 기업. 하지만 기업이 정말 괜찮았는데 너무 많이 깨졌다. 자, 이러한 부분은 아마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따라서 당연히 수혜 섹터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아마도 새로운 주도주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지난 2024년 7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달하고도 한 2달 반 정도 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수익률을 좀 보게 되면 러셀 1000 밸류, 그러니까 가치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사실 S&P 500에 가중을 많이 시키는 그런 스파이 같은 ETF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뭐 동일 비중 이러한 ETF가 좀 많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좀 다른 색깔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달 반 동안. 자, 이런 부분은 아마 지속적인 금리 인하가 나오면 나올수록 더 또 힘이 실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오른쪽 지금 마이너스 8.9% 빠진 부분이 지금 반도체 섹터입니다. 예, 반도체 이제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은 또 정반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지난 2달 반의 어떤 흐름이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흐름을 저 5가지 이유로 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또 긍정적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또 다른 데이터 S&P 500 수익을 주면 확실하게 준다. 근데 S&P 500은 꾸준한 수익 주지 않았어요? 꾸준한 수익을 주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평균치가 약 한 8%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이거는 1928년부터 2023년. 근데 하지만 최근 들어서 한 20년만 보게 되면 더 높습니다. 더 높은.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주식이 그 가파르기가 더 가파라지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데, 이거는 거의 뭐 100년 가까운 그런 평균 수익률을 내다 보니까 7.8%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 이 평균치보다 더 높으면 이 리턴이 when higher 이렇게 됐으니까 더 높으면 19.0% 그러니까 19% 정도를 더 준다는 거예요. 보통 평균적으로. 근데 만약 이거보다 좀 낮으면 마이너스 13.9%다라는 거니까 지금 현재는 좋은 흐름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 평균치보다 더 높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그러니까 더 높게 평균치보다 더 높은 거죠. 확실하게 더 높게 주지 뭐 9%, 8% 이런 거는 안 준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것도 이제 평균치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번 올해는 또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대선의 변수도 있고 뭐 여러 변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025년 S&P 500 EPS 이제 성장치 전망치입니다. 전망치인데 이렇게 파란색, 새파란색이 앞으로 2025년에 대한 전망치를 나타낸 거예요. 컨센서스입니다. 근데 컨센서스가 기울기가 아주 이쁘죠. 예, 이쁜데 지금 S&P 500 EPS를 약 한 18% 정도 상승을 전망을 하고 있다. 성장률이죠. 성장률을 그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그래도 2025년까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물론 섹터별로 좀 나눠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섹터나 기존의 M7이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는 뭐 다른 또 우리가 다르게 또 우리가 쪼개서 좀 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S&P 500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뭐 순항을 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분들께서 실업률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가 자, 이제는 실업률에 대한 관심이 많은 상황인 거 다 뭐 지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실업률 걱정 안 해도 된다. 본인들이 보고 있는 실업률은 지금 연준에서 보고 있는 실업률 이번 점도표에서 4.4%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완만하게 그냥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거죠.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내년에 4.0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떨어진다. 오히려 떨어진다. 왜죠?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경기가 그렇게 우리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이 골드만삭스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골드만삭스가 약간의 좀 긍정적인 뷰를 많이 내놓는 그런 하우스긴 하지만 그래도 실업률에 관련해서는 4.0%를 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골드만삭스의 전망치도 같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업률이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뭐 앞에서 확인했던 뭐 EPS나 뭐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좋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실업률
고용단에서 뭔가 좀 받쳐주는 산업에서 받쳐주는 그런 부분들이 이어져야 하는데 네. 또 골드만의 예상대로만 간다면 다 좀 긍정적일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도 마냥 좋은 얘기만 가지고 온 건 아니죠. 마지막 하나 네. 짚고 넘어가야지. 그렇죠? 네, 네. 짚고 넘어가야 될 거. 늘 자, 있는 거. 예, 리스크입니다. 자, 도대체 물론 요거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아마 뭐 다 공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고 계신 거예요? 예, 다들 알고 있는 건데 도대체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예, 이 사람들이 뭐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느냐, 그 부분만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는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침체입니다. 제가 오늘 뭐 제목에서도 50대 50이다 분명히 제가 써놨는데 지금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도 경기 침체를 가장 우선시하는, 지난달보다 좀 소폭 올라갔어요. 그래서 40% 정도의 비중으로 이제 가장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악재는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네, 뭐 전쟁을 하든 뭐 폭탄을 터뜨리든 뭐 드론을 날리든 빠졌어요. 요거는 19%로. 자, 그래서 지정학적 악재는 또 다소 완화가 됐다. 물론 하지만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위는 뭐냐면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이 부분은 혹시나 인플레이션이 다시 튈까? 자,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되니까 다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다시 튀지 않겠느냐. 대출 왕창 받아서 이것저것 막 사서 다시 뭐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또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가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달 대비해서 훨씬 갑자기 급증한 그러한 리스크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지 않을까. 과거 폴 볼커 시대의 낙타등이 한번 다시 나오지 않을까. 자, 이 부분이 아마 시장의 참여자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아닐까. 물론 순위로 보기에는 3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상승폭은 가장 컸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는 향후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좀 두고 가야 될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세 가지를 보게 되면서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될 리스크는 결국에는 우리가 경기 지표를 우리가 또 볼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잖아요. 야, 리세션이 오느냐, 아니면 인플레이션 튀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경기 지표, 매크로 지표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에. 그래서 매크로 지표가 은근히 또 하반기까지 약간의 시장에 좀 자극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매크로 관련한 얘기를 쭉 정리를 함께 해드렸고요. 이제 오늘 이슈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율주행 그리고 커넥티드 카에 대해서 중국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다 금지한다. 예. 이제 돌려서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예 모든 차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전부 다 금지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커넥티드 자동차, 뭐 커넥티드 카라고 하게 되면 뭐 인터넷과 연결돼 있는 여러 가지 조금은 차세대 자동차죠, 사실. 뭐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예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는 네, 근데 뭐 지금도 뭐 커넥티드라고 한다면 커넥티드라고 할 수 있고, 뭐 인터넷을 안 쓰는 자동차가 없잖아요. 내비게이션만 해도 뭐 전부 다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 또 자율주행에 관련된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빌리티 산업 전체에 있어서 앞으로 중국에 관련된, 중국 기업과 관련된 또는 중국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전부 다 금지시킨다. 자, 이게 지금 로이터 통신에서 독점으로 좀 나온 기사긴 합니다만 제가 요거를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안보에 관련돼서 우리는 전부 다 금지하겠답니다. 예, 거의 이제 뭐 결론은 그거고요. 미국 상무부에서는 사실 이 지나 라이몬도 여기 보시게 되면 이분이 이야기한 것만 딱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야, 이론적으로 볼 때 도로에 수백만 대 자동차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근데 이 부분을 중국에서 만약에 원격으로 조종을 해가지고 작동하지 않게끔 만약에 해버린다면 미국이 어떻게 되겠는가? 아수라장이 되겠죠. 네, 자, 그러한 하나의 가정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모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금지시켜. 이렇게 이런 결론이 원천 차단. 원천 차단. 자,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또 뭐 지속적으로 금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우회로 해서 특히나 뭐 멕시코 공장 또는 다른 남미 또는 뭐 캐나다 공장을 통해 가지고 뭐 미국으로 유입되게끔 하는 뭐 부품이 됐든 뭐 자동차 완 제품이 됐든 간에 완성차가 됐든 간에 뭐 그런 부분도 앞으로 막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뭐 이 부분은 중국을 보시는 분들 또는 미국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도 향후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전기차에 대한 100% 관세, 그리고 EV 배터리, 핵심 광물에 대한 새로운 관세도 인상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인상도 어찌 보면 거의 확정이 된 상황이다. 자,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완전히 원천 차단하고 있다. 자, 이러한 뉴스이기 때문에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뭐 그래서 테슬라도 사실 중국 공장, 상해 공장도 있는 상황인데 이것과도 또 연결이 어떻게 될지도 또 물론 뭐 상해 공장께 뭐 미국으로 넘어올 일은 절대 없겠지만, 그쵸. 예, 없겠지만 향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이제 공장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가 이제 시장에서 많은 해석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또 중국 쪽 부품 많이 쓰는 회사가 또 저기 어디야? 유럽에 꽤 있잖아요. 유럽에 벤츠 배터리 있지 않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들도 그쵸. 미국에 못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예, CATL이나 뭐 이렇게 되면 또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주말에 가장 또 핫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퀄컴의 그 인텔 인수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뭐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뭔가 법적으로 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은 지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퀄컴과 인텔은 논평을 거부한 상태인데요. 우리 뭐 인수된다 안 된다. 예, 근데 이게 약간 공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쓱 나온 거예요? 뒤에서 야 우리 그냥 한번 도전 한번 해볼까? 이 부분을 어느 가지고 쪽에서요? 퀄컴에서 인수. 퀄컴에서 이제 인텔을 사버릴까? 한번 건드려 볼까? 이런 이야기가 내부 이제 통신망 통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싸게 지금 가져올 수 있는 기회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뭐 인텔은 일단 뭐 긍정적으로 뭐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시장에서 상승을 보여줬긴 했지만, 자 내부 소식통입니다. 퀄컴이 최근 인텔에 좀 접근을 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내부 소식통이 어떤 얘기냐면, 야 이건 정말 획기적인 발상이고 획기적인 어떠한 거래가 될 것 같다. 하지만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뭐 법적인 장애물부터 해서 여러 뭐 주주단의 여러 뭐 대주주부터 시작해서 뭐 정말 많은 거쳐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야 이게 지금 뭐 하루아침에 되겠어?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일단은 퀄컴의 CEO가 크리스티아노 아몬 CEO가 이 50년 된 인텔 인수 협상에 개인적으로 조금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부 소식통이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한번 저쪽 가서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봐봐. 쓱 한번 던져봐. 한번 들어가봐. 야 뭐 비서한테 뭐 시킨 걸 수도 있고요. 자, 하여튼 이러한 이제 CEO의 움직임이 보이다 보니까 지금 인텔을 인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달 초에는 로이터 통신에서 퀄컴이 인텔의 디자인 사업 일부를 인수할 가능성을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뭐 그렇게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뭐 일부 관심을 좀 가지긴 했지만은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되진 않았지만 이 디자인 사업 일부를 좀 가져오자. 자,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고, 특히나 이제 PC 디자인 부분이 특히 관심이 있었다라는 보도를 이달 초에 로이터에서 좀 했었는데 아예 회사를 인수하는 움직임이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이 내부 소식통을 통해서 좀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인텔과의 대화는 지금 아주 완전히 초기 단계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퀄컴이 인텔에 대한 공식적인,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는 인텔을 뭐 인수할 것으로 공식적으로 우리 회사 내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 이게 하나의 루머로서 좀 끝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인텔과 퀄컴은 논평을 거부한 상황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이 뭐 나온다라는 기대보다는 그냥 이런 움직임들이 살짝 펼쳐지고는 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우책들을 발표를 하면서 고강도로 이제 뭐 회사 허리도 졸라매고 사업에 대한 재편도 하고 하면서 열심히 이제 올라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텔의 주가가 많이 싸졌잖아요. 그렇죠. 네, 주가가 많이 하락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여러 이제 반도체 기업들, 특히나 지금 AI 시점에서 뭔가 모색을 꾀하는 그러한 기업들은 지금 주가가 많이 싸졌을 때 한번 쓱 들어가는, 한번 툭 쳐보는 그러한 이제 액션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주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매각이 되는 게 좋은 건가요? 예. 뭐 그 이제 인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퀄컴은 이제 모바일계에 거의 뭐 전 세계 압도적인 최강자잖아요. 모바일 칩에 있어서. 자, 그래서 이 퀄컴이 인텔을 인수하게 되면 뭐 모바일 PC 할 거 없이 좀 엄청난 또 시너지를 내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또 정말 뭐 역사적인 어떤 인수건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팔란티어와 대릭
드디어 S&P 500에 오늘 밤부터 편입이에요? 오늘 밤부터. 예, 오늘 밤부터 이제 S&P 500에 합류가 됩니다. 정말 팔란티어가 6불, 7불 때가 엊그제 같은데 네. 벌써 37불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S&P 500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시총이 어느 정도 또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뭐 바닥 대비해서 바닥에서부터 한 7배 정도 올라왔어요. 6배, 다 뭐 6배? 뭐 6배, 7배 정도 올라왔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또 S&P 500에 또 합류가 되는 그런 조건이 또 됐고요. 자 델도 마찬가지로 S&P 500에 또 합류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기업이 뭐냐면 에리 인뎀니티라는 이런 기업인데 이게 뭐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보는 기업이라서. 구글링 한번 해볼까요? 네, 에리 인뎀니티라는 기업이 요 세 기업이 이제 합류가 된다. 자, 그래서 뭐 내용 보시게 되면요, 팔란티어, 델 그리고 에리 인뎀니티, 에리라고 치시면 이 티커가 에리입니다. 에리. 예, 그래서 S&P 500에 이제 편입이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개의 기업이 들어가게 되면 또 세 개의 기업이 또 편출이 되겠죠. 예, 그래서 아메리칸 에어라인. S&P 500에 빠졌습니다. 예, 정말 상징적인 그러한 또 기업이긴 한데. 네. 그리고 애쉬. 야, 애쉬 정말 코로나 시절 때 어마어마한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그 이후로 정말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줬던 그런 애쉬라는 기업도 빠지게 되고, 그리고 바이오레드 레보토리라는 이러한 바이오 기업의 이 기업도 이제 S&P 500에서 빠지게 됐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S&P 500에 들어가고 빠지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 주요 인덱스 펀드에 들어가게 되면 특히나 S&P 500이라는 것은 또 대표 지수이기 때문에 자, 여기 편입이 되게 되면 여러 이제 패시브 자금 투입 으로 인해서 주가가 일부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렇죠. 자, 그 정도만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향후 조금 모멘텀이 좀 살아있지 않을까라는 팔란티와 델에 있어서 또 에리 인덴니티를 보시는 분들 그러한 관점으로 한번 요 기업들도 조금은 눈여겨보시면 또 S&P 500에 편입이 되고 편출이 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또 이해도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걸 이제 에리 말고 일이라고 있네요. 아, 일이에요? 일이 인뎀니티라고 있고 보험회사래요. 25년도에 설립된 예. 보험회사. 또 이제 보험회사 하면 또 우리 버크셔 해서웨이가 떠오르긴 하는데 예. 미국의 보험사들이 또 돈을 무시하게 잘 벌잖아요. 예. 예. 일이 인뎀니티. 비싸요. 예. 예. 한번 여러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떻게 또 오늘 뭐 여기까지요? 예, 시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예, 예. 지난주에 우리 얘기 못했던 거 주제 하나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죠? 그 집 친구랑 집 사는 거. 요즘 젊은 층. 네. 요거 빠르게 그냥 볼까요, 그러면? 그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요거 이제 3일째 또 미루면 혼날 것 같아요. 이거를 보면 이 얘기를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 빠르게 볼 테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의 일부 젊은 층이요. 요즘에 집을 어떻게 사냐면 친구랑 같이 산대요. 지분을 나눠서 사는 지분을 거예요? 나눠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집을 나 너 집 샀어? 나는 집 못 샀어. 나는 요번에 집을 요번에 청약이 됐어.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플레이어로서 집을 사고 안 사고였다면 네. 야, 같이 살래? 이렇게 되는 거지, 집을. 자, 그래서. 돈이 없어서인가? 뭐 이제 돈도 이제 주택값도 많이 올라가게 되니까 혼자서 감당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뭐 대출도 한도가 있을 것이고, 분명히. 그렇죠. 자, 그래서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과거 10년 동안에 31세에서 35세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여전히 저보다 어린 그 친구들 집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좋네요. 자, 부럽네요. 부럽습니다. 네. 자, 많은 MZ세대들이 친구와 함께 집을 사거나 한 주택에서 다세대가 살 수 있게 집을 개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3억짜리다. 네. 각자 1억씩 갖고 와가지고 그 집을 뭐 조금의 뭐 개조를 해서 뭐 이제 하는데 그 집을 사는 과정 속에서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경우도 많대요. 근데 이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살게 되면 계약서가 중요하잖아요. 네. 예, 누가 뭐 그냥 돈 떼어먹고 도망갈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공동은행 계좌 그리고 변호사를 고용하고 혹시나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다 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자, 이 부분을 이제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는 집을 이렇게 나눠서 산다. 네.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까지 뭐 유행으로 번질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아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미국인의 약 15%가 연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주택을 공동 구매한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그럼 너희들은 이렇게 할 의향이 있냐? 너희들은 지금 집을 안 샀지만 만약에 더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계약서 작성해서 살 의향이 있어 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난 그럴 의향이 있다. 뭐 룸메이트 구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사실 많은 유학생들은 미국에 유학을 가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자녀분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신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집을 하나를 많은 이제 방마다 돈을 냅니다. 그러니까 집을 하나 만약에 우리가 렌트를 하게 되면 4,000불이다. 근데 방이 4개다 하면은 뭐 500불. 예, 맞아요. 거실에 사는 애들은 조금 방이 없으니까 뭐 300불 내고, 뭐 큰 방 사는 애들은 600불 내고, 작은 방은 뭐 한 500불 내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전체적으로 렌트비를 다 서로 감당하거든요. 근데 뭐 이건 이제 유학생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미국 내에 있는 많은 젊은 층들이 또 이렇게 집을 산다고 하니까 자, 이 부분도 뭐 그냥 재미삼아서 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젊은 층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그렇죠. 들어요. 부익부 빈익빈은 미국에서도 펼쳐지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부동산을 또 젊은 층들은 어떻게 지금 또 매매를 하고 있는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월가인 뉴스레터 YMG 박종원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